뭐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된다 치고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치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과연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코인한테 좋은 일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과연 코인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최강국의 나라라 그 최강국의 그 뭐냐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반 크립토보다는 프로 크립토인 그런 정치지를 이런 현안들을 올리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반대보다는 근데 트럼프가 막 직접적으로 내가 당선되면 크립토 규제를 뭐 없애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 그런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떤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한다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주도권 중국이 가져가는 거 우리가 되찾아와야 한다 뭐 이런 말 예. 했다고는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지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건지 음, 되게 좀 모호하더라고요. SEC 그럼 혹시 위원장이 바뀌네요. 원래는 임기는 26년까지인데 뉴스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되면은 알아서 사임할 거라고 나오네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지금 크리켓에서 맨날 정치 얘기하면 나오는 게 SEC 수장인 그 이름 뭐였죠, 그 아저씨? 게리 댄슬러, 겐슬러. 댄슬러. 맞아. 게리 겐슬러 얘기 나오고 또 제롬 파월은 이제 코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음, 미국 연방정부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 그 둘 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래요. 음, 그 말인즉슨 트럼프가 임명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제롬 파월은 언제 임명이 됐나 보니까 2018년에 임명됐더라고요. 트럼프가 음, 임명시킨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트럼프가 얘를 임명시키고 나서 돈을 풀었잖아요, 이 제롬 파월이. 엄청나게.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중인데, 바이든 정부 때 돈을 걷어들이는 중인데,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지금 뭐 금리 인하한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는 제롬 파월한테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넣을지, 아니면은 금리 올리라고 압박을 넣을지, 그게 제가 요즘에 감이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어떤 압력을 넣을지. 근데 이제 그 양적 완화 같은 거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정치 구조에서는 원래 공화당 쪽은 양적 완화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읽는 책에 보니까. 그냥 무슨 책을 읽으셨나요? 지금 이제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아, 찍어내는 이라는 네, 표현을 책 제목이에요, 그게? 네, 영어로는 음. The Lords of Easy Money고 아, 한국어 번역으로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미국 중앙은행은 음.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나. 재밌겠다. 그 책 링크 좀. 이거 너무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재밌어요. 지금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인데 한 반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와, 이게 이 시대 네,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네. 그죠. 저도 이걸 읽어보니까 IMF가 이래서 왔겠구나. 그리고 뭐 2008년에 그 세계 뭐 경제 위기 왔잖아요. 그때도 음, 이래서 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음. 금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다 그 서술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연준의 의장들이 어떻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임명됐다가 내려간 애들은 왜 어떻게 올라왔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내려갔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래서 재밌긴 재밌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파트가 그 제롬 파월이 임명될 때부터 임명될 때까지 딱 제가 읽고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파월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음, 원래는 파월 전에 연준 의장이 그 양쪽 하나를 엄청나게 밀어붙였대요. 양쪽 한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파월이 연준 이사가 되면서부터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파월은 이제 공화당 쪽 사람이었대요. 원래는 그 정치 뿌리라기보다는 공화당 쪽에 친공화당 쪽 인물이었고 파월이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필드에 있었었고 완전 프라이빗 이퀴티 뭐 이런 인베스트 뱅킹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파월은 어쨌든 간에 이런 투자은행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성향상이나 자기 주변인들 얽힌 뭐 사회관계상이나
뭔가 자산 시장에 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취할 인센티브가 높다고 하는 걸 제가 보긴 했었어요. 근데 음. 이거를 보면은 얘는 일단 공화당 쪽 인물이고 장쪽 하나는 반대를 하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 때 코로나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뭐 엄청나게 자기가 예전엔 반대했던 양적 완화를 스스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기도 했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임명을 할 시기가 오는데 얘는 트럼프가 임명한 애란 말이죠. 자기 그 대통령일 때. 그러면 과연 트럼프는 얘한테 어떤 지령을 내릴 것이고 어떤 압박을 할 것이고 제롬 파월은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라는 게 요즘에 제가 그냥 궁금해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SEC의 수장을 누구로 갈아치우느냐 그리고 페드의 수장을 또 누구로 갈아치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런 와중에 이거 저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요약을 좀 같이 읽었는데 네. 비탈릭은 이렇게 정치 세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람들이 이 친 크립토, 반 크립토 정책에 따라서 대선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을 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뭐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나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엄청 이렇게 되게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크립토 인사들한테. 근데 그쵸. 크립토의 기본적인 뿌리를 보면 이제 자유를 옹호하고 그런 쪽인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한 쪽일 것이냐?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권한을 존중하는 그런 행정부를 꾸려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짝 질문을 던진 그런 글인 것 같더라고요. 크립토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단순히 친크립토 정책뿐만이 아니라 크립토가 뭐 대표하는 그런 가치들 그런 것에 좀 더 고려해서 투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담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비탈릭은 트럼프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는다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 좀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좀 친크립토 인사들한테 좀 지지를 많이 얻으니까 그런 거를 좀 깔려고 쓴 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게 좀 안 입고 와서 어, 트럼프는 실제로 좀 논란이 많긴 했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자유나 이런 뭐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런 정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짝 돌려까는 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단순히 친 크립토 정책만 보지 말고 크립토가 가지는 가치를 좀 수호하기 위해서 좀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글이었어요. 근데 또 크립토 인사뿐만이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것도 되게 4년 웃기죠. 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게 폴리마켓에 그 트럼프 바이든 이게 올라온 게 진짜 오래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올라왔을 때만 해도 에이, 트럼프가 무슨 다시 재선이 돼.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진짜 대선 후보가 되고 뭐 대선에 확실시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신기하긴 하네. 음. 저는 트럼프가 그래서 갑자기 옛날엔 크립토 엄청 깠었었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몰라요.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제가 트리토 안 할 때여서 갖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정말 손가락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손가락은 뒤집기 힘들다.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이렇게 바꾼 게 저는 이 사람은, 아, 난 놈이다, 진짜. 진짜 사업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그 이렇게. 목적에 맞는 사람의 니즈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어서 저는 트럼프가 갑자기 크립토 지지하고 이런 그 기사를 봤을 때 저도 고민이 좀 많거든요. 이게 신념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와 근데 신념으로만 살다 보면은 그냥 십선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적당히 어 이제 잘 또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쉽지만 않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래서 근데 그 트럼프가 저러는 걸 보면서 저 그날 무슨 일기를 썼어요. 무슨 그래 트럼프 진짜 열심히 산다. 트럼프도 저렇게 산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비탈릭이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제가 얘기한 선비 정신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얘랑 친해서 어떤 프라이빗 딜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를 만들어줄 사람에게 로빙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신념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옛날에 월드 코인 얘기할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크립토판에 뛰어든 사람 중에 이 자유, 검열정황, 이거를 추구하면서 이 업에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비탈릭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은 또 풍파가 있었겠죠. 어쨌든 비탈릭이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정말 이 크립토에서 어쨌든 이 판도 계속 만들어지고 누군가 진짜 리더십을 꽉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풍파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발언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풍파가 되나? 적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풍파가 적다. 얘는 신념대로만 살아서 자기의 그냥 비전이 너무 그려진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약간 각계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치적 성향이나 상황에 맞서서 진짜 이 판을 좀 더 키우거나 뭘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나서가지고 좀 뭐 딜을 친다든지 그런 리더십을 보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강조하면서 또 그것도 그만의 리더십이겠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그게 그런 참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비탈릭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서, 야, 너는 이미 벌만큼 벌어갖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고 싶은 글 쓰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있잖아, 너. 그러니까 상관없겠지, 너. 근데, 여기서 치열하게 뭐 기술 만들고 앱 만들고 한 사람은 너랑 같은 처지가 아니야, 이 녀석아. 이런 말 해주고 싶긴 했어요, 저도. 그쵸, 그쵸. 네. 이게, 물론 이룬 게 많지만, 그래도 이것보다 더 도약해야 된다라는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으면은, 이렇게 편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당연히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말이지만, 저렇게 살고도 싶고, 나도 어느 정도의 자산이 축적되어 있으면 진짜 글 쓰면서 옳은 소리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저 멋있는 얘기만 하고. 네, 그래서 그 멋있는 얘기만 하고 했다. 좀 그런 게, 참, 또 어떻게 보면 저렇기 때문에 욕심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또 그런 크립토, 생태계에서 이런 정신적인 리더십이 되어주지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DM 만들고, SEC가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줄이 끊기고 있는 그 목숨줄이 달려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라고 봤을 때 좀, 네, 생계형 사람들의 처지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규제 하나에 내가 출시한 앱이 시장에 나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될 수도 있고, 음, 뭐 1년, 2년 동안 내가 일한 게 출시가 되냐 안 되냐에 완전 생사의 기로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은 힘이 좀 빠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럼 문제는 결국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를 규제를 풀어줄 거냐 말이죠. 그, 근데 실제로 또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 말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도 못 바꾸겠어요? 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아, 맘만 그래서 먹으면 예. 네. 그래서 이 사람 사실 나는 비탈릭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맞는 말인 게 얘가 이렇게 할 거라 약속을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의 원래의 정치적 성향과 이런 것들이 정말 친크립토적인 성향인가 아니면 신산업의 하다못해 크립토를 떠나서 신산업의 우호적인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8년 전, 4년 전의 이미지? 얘가 대통령으로 한창 있을 때 그거에 반을 업고서 당선이 됐던 사람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그냥 되기 위한, 당선을 위한 전략으로서 이거를 내세우는 건데, 이 사람의 신념이 정말 그럼 뭘까? 그냥, 그럼 중국을 이기는 거? 돈을 많이 모으는 거? 버는 거?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진짜 그냥 눈앞에 놓인 과제에 되게 앞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왜 저런 사람한테 미국의 운명을 맡기는 걸까? 아, 그런 것도 좀 아쉽네요. 어쨌든 그럼 트럼프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음, 사람들이. 음. 그럼 원래는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거 해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VC들이 창업자를 판단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창업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니즈에 맞게 말을 해서 그 카멜레온처럼 변하면서 바퀴벌레처럼 살아남는 창업자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혹은 그러니까 내가 이 신념이랑 너무 맞는 사람이라서 얘는 그냥 지치지 않고 이걸 할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뭐 전자 후자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후자의 느낌의 사람을 좀 더 좋아하다 보니, 근데 트럼프는 정말 누가 봐도 그 트랙 레코드들이 정말 다 남아 있잖아요. 이 사람의 신념이 실리콘밸리에 있지도 않고 크립토에 있지도 않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말도 많이 바꾸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친정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뭐 컨트랙트에 묶어놓지 않는 이상 진짜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인간성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미 증시에서도 되게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첫 번째로 일단은 규제는 풀어줄 거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는 예상 방향이거든요. 트럼프는 이제 규제 같은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회사들이 뭐 장사를 할 때 규제에 많이 걸리지 않도록 규제는 보통 풀어준다. 특히 금융 쪽 규제를 많이 풀어준다. 이런 예상들이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제 증시나 자산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엄청나게 유동을 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페드 페드 모임이 있는 날 밤에는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 증시가 요동치거든요. 그 요즘에는 비트나 이더도 같이 요동을 치는데, 사실 파월이 금리를 내리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려면은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하는 음, 말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관세를 뭐 몇십 프로를 매기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음,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원래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그 페드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올려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음, 그거로써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아, 규제 풀어주면 회사 좋은 거 맞는데. 근데 인플레이션 오면은 금리 안 내려갈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음, 트럼프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저도 보면서 아, 이게 대체 악재야, 호재야,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음. 워낙에 예상이 안 되는 인물이라. 진짜. 불확실성 측면에서 악재 아닐까요?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되면은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반토막 났다가 두 배 갔다가 이거를 엄청나게 심하게 널뛰기를 하지 않을까.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저는 요즘 너무 신경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가격 때문에, 가격 푸시, 뭐 진짜 비트코인이 한번 시게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 어디까지 떨어졌다, 이 얘기하는데, 어, 요즘은 거기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데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 엄청나겠군요. 엄청나죠. 또 선반영들을 엄청나게 해대줄 테니 뭐가 반영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래도 전반적인 기조는 트럼프가 되면은 이득이다라는 기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최소한, 되면 이득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구매를 부추긴다더라고요. 트럼프 되면 음, 이득이야?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그쵸. 사야겠네? 이런 심리가 또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음, 트럼프가 뭔가를 하건 안 하건 되는 것 자체로 호재가 돼버릴 수도 있다. 음. 그런 건 있습니다. 최소한 갠슬러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호재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이더 ETF가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네, 그렇죠. 그쵸. 말이 오늘, 네. 오늘 된 거죠? 아침인가부터 뭐 시작한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큰 일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 이때 문제였어. 놀라울 너무 만큼, 호들갑을 많이 떨어서 그런지. 예. 놀라울 만큼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놀랄 만큼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게 정말 많은 말인 것 같네요. 뭔가 그쪽 진영 애들은 이제 막 얘기를 계속 어떻게든 화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요. 뭐, 볼륨이 얼마가 나왔느니 뭐 하면서 맨날 그 얘기하는 카테세 맨날 ETF 얘기하는 애 있거든요. 에릭 바우어인가 어쩌고인가 하는 그 뭔지 아세요? 에릭 어쩌고? 발추나스? 네, 에릭 발추나스인가 뭐 네, 그 사람이 막 또 막 계산했고 이거는 뭐 뭐 ETF 역사상 몇 번째로 큰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막 또 하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고용이 나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가격도 전혀 뛰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트나 솔라나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상형 ETF가 나왔는데 그 ETF 나오면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엄청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안 아, 좋지 않을까. 예. 비트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레이스케일 파는 것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랬을걸요? 걔네들이 그 네. 프리미엄을 아주 작정하고 예전부터 버리고 있었어가지고 지금 다 던지고 있을 겁니다. 갖고 있던 거. 그래도 유입이 조금 더 오늘 많았다고 나온 것 같긴 한데, 보이는 유출이 좀 많고, 오늘 근데 한정인 비트는 걸로. 첫날부터도 유입 엄청 났었어요. 비트는 유입이 훨씬 많았었어요. 유출보다. 그러면서 유입이 좀 떨어지면서 유출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비트보다는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트럼프도 비트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트럼프가 크립토란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했지.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비트코인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했지. 크립토 업계가 미국에서 크립토 업계 장사하기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 그냥 비트코인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했지. 그 외로 추가적으로 업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때 해석을 하는 거겠죠. 너 비트코인 좋아해? 그러면 우리도 좋아하겠네. 이러면서 알고 보니 비트맥시였나? 와, 그 되게 큰 착각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업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안전하게 비트로 가는 게 참 맞는데, 이게 매미의 심리란, 근데 너무 비트만 사면은 그 빌더 빌더 측면에서 배울 게 없긴 해요. 여기서 비트로 뭐 앱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비트 정말 트레이딩을 하는 거지 테크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이거는 금을 사고 파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요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웹2에 계신 분들이 종종 웹3 쪽 관심이 있어서 이제 미팅 하는데 제가 이제 양쪽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웹2에 자금이 말라가고 이러니까 웹3에서 어느 정도 신생체인에서 잘 잡아가지고 10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서 시작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물론 프로덕트도 있어야 되고 유저 베이스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생체인에서 잘 잡아봐라 라고 오히려 추천을 드리는데,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솔라나에서 돈을 너무 많이 잃어봤다고, 그러면서 솔라나도 못 왜, 믿겠고, 결국엔 이더리움이 진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면 이더리움 솔란에서 위에서, 왜 네, 이러?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FTX 때 이러셨나 보네.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그 아, 쭉 그냥 버티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엄청난 암흑기였죠. 사실 난 솔라나가 그대로 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때. 저도 골로 갈 줄 하지만 알았어요. 불사조처럼 돌아왔어. 진짜.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 그런 경험이 진짜 근데 온보딩을 망설이게 만들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다른 체인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도 이렇게 기반이 없이 무너지니까 이더리움이라는 곳에 내 거를 세우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더리움 위에서 세우려고 그래도 그러면 레이어 2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레이어 1에서는 이렇게 뭔가 디앱을 만들기에는 좀 좋은 환경은 아니니까, 디파이가 아닌 이상.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얘기를 또 오가기도 했습니다.